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3기 스터디 첫 주차고요. 일단 오늘은 지난 주차인 2기 7주차 채점 기준표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3기 스터디에서부터 저 스터디 같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한번 설명드리면은 채점 기준표를 보시면요. 2기 때도 그 문제 1번 40점, 2번 30점, 3번 20점, 4번 10점 해가지고 100분 동안 100점 문제였고요. 그 각 문제마다 문제 1번하고 괄호 27점 이렇게 있죠. 보통 문제의 60%에서 70%를 만점으로 채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쭉 대충 목차들마다 배점을 한번 보시면은 뭐 물음 1의 공적 개입 개념이랑 물음 2의 용도 지역 의의, 그리고 물음 3의 토지 관련 규제의 개념, 이것처럼 각종 그 개념이나 의의 같은 단순 개념 목차는 보통 1점 만점으로 채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시 물음 1에 2번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목차들은 목차마다 1.5점씩 배점이 되어 있죠. 보통 이렇게 목차 한 개당 1.5점을 만점으로 채점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오른쪽에 문제 2번에서 물음 1에 부동산 컨설팅 내용이나 부동산 컨설팅과 감정평가 공통점, 차이점, 이 목차들도 보시면은 목차 하나당 이건 2점이 만점이죠. 이 경우에는 목차 하나당 내용이 한두 개가 아니라 좀 여러 개 들어가면은 2점에서 2.5점까지 이렇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목차 한 개당 그 어떤 목차를 언급이라도 하고, 그리고 서술도 한두 줄이라도 서술을 하면은 0.5점에서 1점씩은 이렇게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최대한 풍부하게 쓰시려고 일단 하셔야 되고요. 채점 기준표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럼 지난주 거 채점 평 보겠습니다. 채점 평 보시면은 문제 1번은 정부의 공적 개입 관련해서 묻는 문제였습니다. 네, 대부분 무난하게 서술을 하셨고, 하지만 다소 빈약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2번 넘어가시면 그 물음 1에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 이유에 대해서 예시 답안에서는 일단 경제 일반 공통적 필요성인 정책적 경제적 필요성하고 부동산 특성에 따른 필요성인 최유효 이용 강제 필요성,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정부의 시장 개입 논의에서는 이 효율성, 형평성, 그리고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개입해야 된다. 이 필요성이 반드시 등장을 해야 하고요. 부동산 고유한 특성에 따른 필요성만으로 답안을 채우신 분들은 많은 점수를 드리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물음 2에서 용도지역 변경 유형에 따른 토지 가격 변화는 그 토지 가격이 변화하는 형태는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뭐 유지되거나 이렇게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로 목차를 잡는 게 서술하시기에 편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용도지역의 종상향, 하향하는 경우의 변화, 이렇게 서술할 수도 있었어요. 그 밖에 뭐 용도 지역의 분류를 활용해서 목차 잡으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내용에서 토지 가격이 어떻게 변화한다, 이거를 깔끔하게 서술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용도 지역 변경이라는 행정적 요인의 변동이었죠. 이거 외에도 토지 가격의 변화를 야기하는 다양한 상황, 즉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 변화하는 경우 같은 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럴 때 토지 가격의 변화 이런 걸 물을 때 토지 가격이 뭐 상승하는 경우, 하락하는 경우 이거를 활용해서 목차를 잡으시면 좀 서술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문제 2번으로 넘어가시면 문제 2번은 감정평가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 배경, 이게 일단 문제 출제 배경이었고요. 그에 따라서 전통적 감정평가라고 한 가치평가 외에 비가치축의 분야인 부동산 컨설팅의 구체적인 내용하고 전통적 감정평가와의 비교 이런 걸 묻는 문제였습니다. 부동산 컨설팅에 대해서 개념하고 관련 규정은 대부분 잘 서술을 하셨어요. 근데 그 가치축의 업무하고 비교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셨고요. 그 예시 답안 참고하셔가지고 이 컨설팅 즉 비가치축에 대해서는 이 내용으로 한 30점 분량으로 최대한 정리해 놓으시면은 그걸 줄여서 20점이나 10점 분량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은 일단 감정평가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그 배경과 그리고 부동산 컨설팅 혹은 비가치축의 업무의 개념 및 내용 그리고 가치축의 업무하고 비교 그리고 관련 규정하고 관련 문제까지 이렇게 흐름을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은 이론상 토지평가 방법인 감정평가 3방식하고 법정 토지평가 방법인 공시지가 기준법에 관한 문제였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리고 그 문제에서 추가적인 물음에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시장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뭐 발생하는 문제점 뭐 한계, 극복, 감정평가사의 역할 이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 3번이 단순히 죄송합니다. 단순히 뭐 토지 평가 방법을 물었다는 거를 넘어서서 기본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가 현실화율이 낮아서 시장 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데 법정 그 토지 평가 방법 주된 방법은 공시지가 기준법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문제점과 한계 극복 이거에 대해서 썼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용으로는 다들 잘 숙지하고 계신 듯 했고 대부분 고득점을 하셨어요. 근데 요 출제 의도를 파악했다는 그 느낌을 주는 답안지는 좀 이렇게 잘 없었고 그런 답안들은 좀 감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제 4번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2006년 시행된 이래 그 실거래가 자료가 축적되었다는 그 배경 하에 한계 극복을 위한 감정평가사의 역할을 묻는 문제였어요. 요것도 대부분 그래도 잘 쓰셨는데 약간 내용을 부정확하게 아시고 쓰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 2번 보시면은 한계 극복을 위한 감정평가사의 역할 있죠. 여기서 예시답안에서 두 가지를 제시를 해드렸었어요. 첫 번째로 실거래가를 검증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감정평가사가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시가격 같이 다른 가격정보 원천들하고 그 격차를 조정하는 역할 이렇게 드렸는데 그 1번의 역할은 감정평가사가 뭐 거래사례비교법에서나 그렇게 3방식 적용 시 실거래가를 사용할 때 그때 뭐 사정 보정이나 그런 조정을 하자는 취지는 사실 아니고요. 보시면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실거래가 조정 제도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신고된 실거래가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이를 조정하여 과세 등 행정 목적에 활용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적정성 판단을 미국에서 감정평가사가 하는데 한국에서도 이 수행 주체를 감정평가사로 하여서 도입하자. 이 내용의 1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밑에 네모 칸 보시면은 정수현 교수님이 쓰신 논문에
서론이에요. 서론의 일부인데 쭉 보시면은 그러니까 실거래가 자료가 과세평가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입증과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 제도가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지 않았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조정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은 네 번째 줄 끝에서부터 보시면 그래서 이 논문에서 분석한 결과 감정평가사가 조정을 해서 결정한 토지 가격과 통계학적으로 그냥 이상치만 제거한 방법으로 결정한 값 사이에는 뭐 차이가 존재했다. 그러니까 따라서 감정평가사에 의한 조정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요 취지의 1번이었다. 이걸 설명드린 겁니다. 오늘 문제 넘어가시면요. 이제 3기부터는 전범위에서 출제가 되죠. 출제는 일단 기준을 일단 감정평가 이론에서 다루는 내용의 범위가 내용으로 따지면 부동산학하고 감정평가학 이렇게 학문으로는 나누고요. 그리고 세세한 내용으로는 총론하고 강론 이렇게 나뉘는데 여기는 뭐 부동산 그리고 시장, 부동산 가격 형성 원리 같은 부동산학에서의 총론 내용이고 감정평가학에서 총론은 감정평가 기초나 뭐 절차, 직업윤리 그리고 뭐 삼방식 객관이나 시상가액 조정 그런 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부동산학에서 강론은 금융투자 개발 같은 의사결정 파트랑 그리고 정책론 그리고 공시가격 제도나 실거래가 신고 제도 같이 각종 제도 이런 게 들어가겠고요. 감정평가학에서 강론은 이제 삼방식 각 그 6방법이랑 공시지가 기준법 그리고 기타 방법 등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 중에 최대한 좀 골고루 1, 2, 3, 4번을 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문제가 어디서 출제됐는지부터 그냥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 1번이 여기서 시장 파트에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2번이 여기서 시상가액 조정 그리고 3번이 여기서 도시정비 평가 목적별 평가죠. 여기서 나왔고 4번은 금융 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단 문제를 뭐 쉬운 편인 문제랑 어려운 편인 문제로 적절히 섞어서 반반 이렇게 내려고 하고 있고요. 쉬운 편인 문제라 함은 내용이 교재에 있는 거 해서 풍부하게 쓰면 되는 거, 풍부하게 서술하면 되는 거. 어려운 편인 거는 교재에 좀 없는 내용이 섞여 있어서 목차를 출제 의도에 맞게 잘 잡았는지에 따라서 점수가 부여가 될 겁니다. 이게 훨씬 목차 잡고 내용 서술하는데 시간도 더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오늘은
문제 이게 오늘 문제 한번 크게 보시면은 문제 1번은 부동산 시장에서 각종 가격 형성 요인이 달라짐에 따라서 그 시장의 변화 이거였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기존에 이미 기출된 논점이기도 하고 많이들 준비하고 그리고 교재에도 있는 내용으로 다 쓸 수 있는 내용이라서 오늘은 그래서 1번은 그래도 쉬운 편인 거고 그리고 2번 보시면은 시장가격 조정에 대한 문제이긴 한데 물음 1은 법적 근거 이거니까 이거는 교재에 있죠. 그리고 물음 2는 시장가격 조정의 전제 요거는 약간 교재에서 정확히 써져 있진 않지만 일단 문제 분석하면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물음 2가 그리고 그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의 규정 방식과의 관련성을 논하시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교재에 없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오늘 2번이 다소 그래도 생각할 게 있는 어려운 문제였던 거고 문제 2번에서 물음 3인 그 시장가격 조정 후 그 표시하는 방법 요거는 사실 교재에 다 있죠. 그리고 문제 3번은 단순히 그 도시정비법상 국공유재산의 처분을 위한 감정평가를 뭐 그냥 내용을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면은 뭐 쉬웠을 텐데 보면은 그 매각평가 때 매매계약 체결일이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부터 3년 이내와 그 이후일 때 감정평가 방법을 설명하고 요거까지는 내용 공부했으면 쓸 수 있는 내용인데 요거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을 쓰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 감정평가 방법에 무슨 차이가 있고 어떤 문제점으로 이어지는지 요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번하고 3번이 어려운 편이었고 마지막으로 문제 4번 보시면 LTV하고 DTI를 그냥 설명하시오죠. 그러니까 요거는 빠르게 개념을 서술하면 됐기 때문에 쉬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배점에서 이렇게 절반 정도는 쉽게 되고 절반 정도는 좀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계속 낼 겁니다. 그래서 그럼 다시 오늘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보시면 문제 1번은 기출문제를 그대로 낸 거고요. 그 3기 동안에는 기출문제를 변형한 문제 아니면 새로운 문제를 내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이렇게 기출문제 중에 특히 최근 기출문제 중에 좀 다소 어려우면서도 그래도 어려우면서도 좀 공부하기 좋은 문제 이런 거는 최대한 그대로 내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문제 1번 보시면은 그 부동산 시장에서 일단 경제적, 행정적 어떤 환경 변화가 있다 하면서 물음 1은 쭉 보니까 공간 시장하고 자산 시장으로 구분해서 그 두 시장의 관계를 설명하고 까지가 일단 한번 써야 되는 물음이고 그쵸? 그리고 그 뒤에 부동산 시장의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의 상승이 쭉 보니까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인데 다만 앞에서 그 공간시장하고 자산시장으로 구분한 거를 쓰고 그 뒤에서도 각각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20점이니까 이것도 한번 그래도 첫 주차니까 말씀드리면은 배점이 소물음당 보통 이런 식으로 있죠. 이거는 그 답안지를 어떤 분량으로 써야 될지 그 감을 나누기 2를 한 것보다 작은 짝수로 일단 기준을 잡으시면은 거의 그냥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거는 그럼 2개죠.
두 개인데 그 목차 하나당 서술을 뭐 막 5줄 이상 이런 식으로 하면 2개까지 되는데 만약에 뭐 한 3-4줄로 쓰려면은 5점이면은 목차는 한 3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얘는 2로 나누면 5인데 5보다 작은 짝수니까 4죠. 얘는 2, 7에 14 했을 때 작은 짝수니까 6개. 얘는 나누기 2 하면은 10인데 이건 사실 목차가 많고요. 이거보다 더 작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 8개 정도 쓰시면 되고 보면 2개씩 좀 늘어나죠. 그래갖고 이거는 10개 정도 쓰고 이거를 기준으로 잡고 서술을 하시면 대충 분량이 맞습니다. 해서 다시 물음 1번 보시면 일단 20점이니까 목차는 한 8개 잡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체크하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물음 2는 이것도 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는데 요거는 양도소득세 상승이 미치는 영향이죠. 그리고 10점이니까 목차는 4개 쓰면 되겠고 물음 3은 3방식에 따른 감정평가를 할 때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유의사항을 설명하시오. 그래서 10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목차를 잡을 때 이제 어떻게 잡냐면요. 일단 서가 있고 대목차로 이렇게 잡죠. 대목차로 물음 1, 물음 2, 물음 3 하고 마지막에 결. 여기서 서랑 결은 이 본문의 목차, 즉 답을 다 잡고 나서 그걸 활용해서 마지막에 잡으시면 됩니다. 서랑 결은. 그래서 일단 본문 목차부터 생각을 해보면 물음 1을 이제 그럼 다시 보는 거예요. 목차를 잡기 위해서. 일단 앞에 공간시장과 자산시장으로 구분을 하고 그 관계를 쓰라고 했죠. 제가 실제로 목차를 잡을 때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개념을 써줘야 되고 시장, 각 시장의 개념 그리고 두 시장의 관계를 쓰는데 일단 여기까지 잡아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써야 되는 덩어리가 주담대 이자율이 상승할 때 부동산 시장 영향이죠. 근데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주택 시장 용도를 특정해서 줬죠. 그럼 일단 크게 두 덩어리를 쓰는데 일단 어떤 요인의 변화랑 시장의 영향을 묻는 문제는 항상 요거의랑 요거의를 써주고 영향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목차라고 했을 때 일단 이자율 상승의 의미를 써주고 주택시장의 개념도 써주면 되는데 문제를 보면 물음 1에서 여기 앞에서 사실 공간시장, 자산시장 개념을 써줬으니까 요거는 안 쓸 수도 있겠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런 영향을 쓰는데 이 영향을 쓸 때 어떤 요인의 변화가 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쓸 때 그 쓰는 방법은 두 가지로 쓸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사사분면 모형을 활용해서 쓰기. 두 번째는 공간 시장하고 자산 시장으로 나눠서 쓸 수도 있어요. 요 경우에는 사사분면 모형의 일단 모형의 개념을 밝혀주고 그리고 이 변화의 시작점이 해당하는 그 사분면부터 요 반시계 방향으로 써주면 됩니다. 이자율은 사실 여기서
요거랑 관련이 있죠. 환원율, 기울기, 이사분면의 기울기가 환원율이죠. 그래서 이사분면에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환원율 상승에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임대료가 상승한다까지 결론을 적어주면 되고, 이 경우에는 공간 시장에서의 단기, 장기 막 이렇게 나눠서 자산 시장에서도 단기, 장기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걸로 항상 쓰는 게 가장 편했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어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서 요거를 저도 추천을 해드리고요. 해서 영양까지 쓰고. 근데 물음 1이 목차를 8개 잡으면 됐었죠. 해서 요거 이 개념 하나하나랑 관계를 어떤 하나하나, 그래서 여기서 4개 잡고 여기서도 이자율 의미 하나 잡고 영향을 요 개념 쓰고 여기서 시작해서 뭔가 이 2개까지 목차 하나로 쓰고 나머지 장기 균형점까지 목차를 하나 쓰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8개 잡히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정황에서 넘어가고요. 물음 2는 목차가 4개 잡아야 되고요. 일단 이것도 양도소득세 상승 이거의 의미들을 먼저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개념은 쓸 필요가 없죠. 앞에서 다 썼으니까. 그러면 이제 바로 영향을 쓰는데, 이제 한 4개가 나와야 되니까 영향을 그러면은 한 3개 정도 쓰면 좋겠다 해서 어떤 걸 쓸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요거를 활용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공간 시장에서의 변화랑 자산 시장에서의 변화랑 자산 시장에서, 그리고 하나 더 쓴 게 자본 시장 대비 뭐 수익률 저하로 인해서 자본이 유출된다, 이 내용을 썼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써도 됐고, 그리고 또 가능한 분류가 그 부동산 시장이 분류가 다양하게 가능하죠. 그래서 뭐 용도별로도 쓸 수 있고, 용도별, 지역별, 규모별 이걸로도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주택 시장이라고 했으니까 용도별은 사실 정해져 있고, 규모랑 지역은 나름 합리적으로 말이 되게 쓰시면 이거는 점수를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요거는 어렵겠죠. 그래서 자기가 잘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목차 4개 나왔고, 그리고 물음 3은 3방식에 따른 감정평가를 할 때 경기 변동에 따른 유의사항이니까 이것도 3방식에 따른 감정평가도 간략히 의의를 써줘야겠고, 그리고 부동산 경기 변동이 뭔지 그 개념도 간략히 써준 다음에 각 방식별로 유의사항을 써주면 되겠죠. 근데 저는 예시 답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3방식 각 의의는 유의사항을 쓸 때 간략히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경기 변동이 뭔지 일단 써주고, 그다음에 유의사항으로 넘어가서 원가 방식 적용 시 유의사항, 비교 방식 적용 시 유의사항, 그리고 수익 방식 적용 시 유의사항 해서 각 방식의 의 쓰고 유의사항을 두 개씩 써줬습니다. 원가 방식에서 항상 어떤 유의사항 쓸 때는 뭐 제조달 원가 산정 시
유의사항 그거랑 뭐 감가수정 시 유의사항 이걸로 쓰면 되죠. 그리고 얘도 의 쓴 다음에 사례 선정 시 그리고 이 경기 변동 관련해서는 쓸 수 있는 게 사정 보정 시 유의사항 이런 걸 쓸 수 있고 수익 방식에서는 순수익 산정 시랑 환원율 산정 시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것도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각각 뭐 1.5에서 2점 이렇게 배점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의의는 문제에서 직접 물은 건 아니니까 썼으면 0.5점을 드릴 거고 이 유의사항 부분을 풍부하게 썼으면 1점에서 1.5점까지 이런 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뭐 하나 정도 썼다 이러면 1점 이렇게 드리겠죠. 네, 해서 본문 목차는 이렇게 잡는 거고 마지막으로 서에서 그럼 뭘 쓸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에서는 보통 문제가 출제된 배경이랑 그리고 이 본문에서 쓴 이 문제의 답이랑 그리고 이 문제의 논의의 중요성 이거를 활용해서 쓰시면 되는데 보통 이 중요성하고 본문 요약 정도 요 정도만 써도 1점에서 1.5점까지 드립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러면 이 배경은 뭐 일단 문제 1번 그 큰 물음 맨 처음에 보시면은 뭐 최근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하면서 뭔가 최근에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상승했고 그리고 양도소득세율도 이렇게 상승하고 이런 최근의 변화를 담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최근 뭐뭐 한다 이런 문제들은 이 배경에서 뭐 최근 변화 잠깐 언급해 주셔도 좋고 답은 이자율의 상승이 환원율에 뭐 영향을 미쳐서 그런 그 물음 1의 답을 간략하게 써도 되고 그리고 물음 2에서는 양도소득세 상승은 어떤 영향을 가져온다. 이것도 한두 문장으로 답을 쓰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성은 보통 이 감정평가 이론에서 총론 파트에서 문제가 나오면 보통 중요성은 결국 이거를 잘 알아야 감정평가를 뭐 정확성을 높이고 객관성, 뭐 신뢰성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 형성 요인의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뭐 제대로 숙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은 서에서도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아니고 단순히 뭐 그냥 문제를 그냥 요약하는 식의 서 이런 거는 점수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결에서도 뭐 본문 요약을 간단히 하시거나 아니면 서에서 썼어도 뭐 중요성을 한 번 더 그래도 좀 내용은 조금 서술은 좀 다르게 이런 거를 한 번 더 언급하고 끝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1번은 이렇고요. 문제 2번은 시상가액 조정을 또 한번 일단 시상가액 조정이라는 요 주제에 대해서는 내용이 다 뭐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개념 관련해서
감칙 12조죠. 감칙 12조에 주방법이나 그게 곤란하면 부방법을 적용하고 그 외 다른 방법 적용한 시상가액으로 합리성을 검토하고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시상가액 조정을 해라 이거죠. 12조가. 이게 일단 기본 규정이고 그래서 그 외에 기본 내용 목차가 근거 그리고 필요성 아래로 써. 근거 필요성 그리고 조정 기준이 있죠. 조정 기준이 있고 조정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 그리고 표시 방법 이게 다 법이나 실무기준 해설서나 그리고 뭐 기본 교재에 있는 기본 내용이죠. 그래서 일단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하고 그렇다면 이 시장가액 조정이라는 이 규정과 아니면 혹은 제도 요게 존재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게 또 중요하죠. 그래서 존재 이유는 일단 부동산은 가치 삼면성을 갖는다 해서 시장성하고 비용성하고 수익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의 가치를 갖기 때문에 그다음에 삼방식을 병용해서 감정평가액을 제대로 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죠. 가치 삼면성이 있는데 부동산 특성 때문에 삼면 등가 성립이 어렵고 그래서 이게 사실 요거죠. 시상가액 조정이라는 제도의 존재 이유 그리고 그렇다면 오늘 그래서 문제 2번에서 물음 2에서 묻고 있는 감칙상 그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의 규정 방식하고 그럼 관련성은 무엇인가로 이어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일단 규정 방식이 내용이 물건별로 주된 방법을 규정하고 있죠. 감칙 그 14조에서부터 26조까지 이렇게 즉 물건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방법을 적용해라 하고 주된 방법을 다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12조 시상가액 조정에 따라서 이 주된 방법을 적용하고 플러스 다른 방법으로 시상가액 조정을 하죠. 그렇게 되는 그 이유가 감칙 규정 방식하고 시상가액 조정의 이 관련성으로 쓰시면 되는 내용이었는데 그러면은 요거를 활용해서 쓰면 되는 거였어요. 요거를 그대로 목차로 썼어도 됐고 해서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는 부동산의 가치 삼면성을 반영해야 하므로 라고 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3방식을 병용해야 하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시상가액 조정의 필요성을 활용해가지고 오늘 이 문제 답을 썼으면 됐었습니다. 그 외에는 물음 1은 법적 근거죠. 요거 법적 근거는 감칙 12조랑 그리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18조 보상평가 시에 토지가격 평가할 때 합리성 검토를 하도록 하는 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시상가액 조정의 법적 근거는 그렇게 쓰시면 됐고, 그리고 물음 3에서 표시하는 이론적 방법은 점으로 표시하는 거랑 구간으로 표시하는 방법 이렇게 있죠. 그래서 물음 2를 쓰는 게 사실 어려웠던 건데 요거는 예시 답안 한번 같이 볼게요. 예시 답안 7쪽 문제 2번 보시면 일단 서 쓰고 시상가액 조정의 의 쓰고 그리고 그 법적 근거가 감칙 제12조랑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18조 이렇게 있죠. 그리고 조정의 전제는 가치가 삼면성을 갖는다는 거. 그래서 시상가액 조정은 가치의 삼면성을 전제로 성립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정평가 3방식 병용 필요성을 또 시상가액 조정의 전제가 된다. 이렇게 쓰시고 나서 그거를 활용해서 감칙상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 규정한 그 방식을 먼저 써주고 물건별로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고 그리고 12조 2항 3항에 근거해서 합리성 검토 및 시상가액 조정을 하는 게 이제 감칙상 평가 방법이고 그래서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의 규정 방식과의 관련성을 가치 삼면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한다. 그거랑 두 번째는 3방식 병용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장가치 결정을 위한 규정이다. 이런 식으로 저는 예시 답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물음 3에서는 점 추정 방법. 요거는 그 목차 쓴 방식이 점 추정 방법에 대략적인 의의를 먼저 써주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내용을 써준 다음에 점 추정 방법은 현행 그 규정상 방법이죠. 현행 규정상 방법인 거고 그 다음에 예시답안 11쪽에 넘어가서 구간 추정 방법은 이것도 똑같이 의 써주고 내용 써준 다음에 요거는 컨설팅 업무 등 다원화됨에 따라 구간 추정치로 일정한 범위의 감정평가액을 표시할 수 있다 해서 구간 추정법은 유용성을 추가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3번 넘어가시면 문제 3번은 도시정비법상 도시정비평가를 대략적으로 크게 내용을 써드리면 일단 조합원의 자산을 평가하는 관련해서 종전자산 평가랑 종후자산 평가가 있죠. 그 다음에 정비기반 시설, 즉 국공유 재산이죠. 국공유 재산 관련해서는 무상으로 하는 거는 무상 귀속이나 무상 양도를 위한 평가랑 그리고 이거는 무상 요 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매각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재개발에서는 현금 청산 평가를 한 다음에 이거는 보상법상 협의를 준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안 된 거는 수용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보상 평가를 준용하고, 재건축에서는 이거는 보상법을 준용하지가 않기 때문에 협의라는 용어를 안 쓰고요. 이때도 현금 청산이라고는 합니다. 한 다음에 매도 청구 소송을 하죠. 이거는 시가로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요것만 이렇게 좀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이게 큰 분류고. 근데 이 중에 오늘 문제 3번에서 다룬 거는 요때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 국가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면 하고, 그리고 3년 이후에 체결하는 경우. 그래서 요 두 경우에 대해서 감정평가 방법을 설명하고, 그 감정평가 방법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차이 때문에 제기되는 문제점을 논하시오였는데, 일단 이 두 개가 근본적으로 가장 큰 차이가 기준 시점이 다릅니다. 기준 시점이 얘는 요겁니다. 요거. 시행고 있은 날. 이게 기준 시점이고, 이후는 그 3년 이후에 매각계약 같은 말인데 매각계약 체결일이죠. 체결일 혹은 그 체결 당시로 해서 이거는 보통 가격조사 완료일로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 시점이 다르게 되니까 여기서 또 다르게 되는 게 비교 표준지 선정을 할 때 이 이전 최근이겠죠? 이것도 이 이전 최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달라지는 게 이용 상황 판단이 달라집니다. 보통 저 고시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면은 이때는 아직 예를 들어서 보통 제일 많은 게 뭐 지목이 도로고 뭐 현황도 도로 일 때 요거를 용도 폐지를 전제해서 보통 뭐 대로 평가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요. 근데 이후에는 이미 이게 다 폐지가 됐고 공사도 어느 정도 됐고 그런 시기라서 이때는 형질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의 성숙도, 반영 평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대로 다 했을 때 결국 이게 다 의미하는 바가 3년 이후에 감정평가를 그 법에 적용을 받아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은 가격이 매우 상승을 하겠죠, 솔직히. 가격이 이렇게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규정이 존재하는 그 취지 자체가 이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3년 이내 조속히 국공유 재산을 빨리 그 조합한테 팔아서
사업이 조속히 진행이 되게 하는 그 취지로 있는 건데 실제로는 3년 이후에 되는 경우도 엄청 많고요. 그래서 지금 발생하는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지다 보니까 사업성에 영향을 받고요. 이게 문제점이죠. 가격이 높아지니까 사업성에 영향을 받게 되고, 두 번째는 어떤 이 3년이라는 시점 차이 가지고 어떤 사인의 재산과 국가의 재산을 국가 재산 어떤 평가의 기준이나 방법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로 쓰니까 이렇게 나눠서 다 쓴 거고, 일단 이게 지금 가장 어쨌든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게 큰 흐름이고, 네. 단순히 기본 내용을 묻는 문제는 잘 나오기 이제 어렵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차이가 발생하고 그 차이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이런 걸 쓰는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 4번은 이것도 간단히만 빨리 적어드리면, 개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대출 금액과, 그러니까 대출 한도 그리고 대출 여부를 결정할 때 보는 세 가지 지표가 대표적으로 이 LTV랑 DTI랑 DSR이 있어요. 요거는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보통 60%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감정평가 금액이 2억으로 나왔을 때 이 중에 최대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은 1억 2천 이런 거죠. 근데 이거는 최대 나올 수 있는 그냥 그 한도인 거고, 실제로 그만큼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대출 여부는 이 두 개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얘는 이 본건 주담대 금액이 연소득 대비 얼마냐 해서 상환 능력을 보는 지표죠. DSR은 주담대 외에도 마이너스 통장이나 자동차 할부금 같이 모든 부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부채를 다 고려해서 연소득 대비 해서 이거보다 상환 능력을 뭔가 좀 더 깐깐하게 보는 지표인 거예요. 그 중에 그래서 오늘 이 두 개를 물은 거고, 이거는 일단 그냥 설명하시오였으니까 이 내용 기본 의의랑 개념 쓰셨으면 됐고요. 근데 하나 말씀드릴 거가, 예시답안 맨 마지막 페이지 16쪽 보시면요, 그 관련 문제 있죠. 관련 문제에 보시면 LTV가 완화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쉽게 말해서 주택을 사려고 할 때 대출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게 조금 완화가 됐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주택 수요가 약간 증가를 했는데 지난 주부터 스트레스 DSR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요, 세 번째 줄부터가 그 개념인데, 향후 금리가 올라서, 그러니까 금리 오르고 그런 위험 상황까지 다 고려를 해서 미리 가상금리를 1.5%까지 미리 붙여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 대출 한도가 이것 때문에 한 수천만 원 단위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 실소유자의 수요가 다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거는 최근 얘기를 한번 써드린 거고요. 대출 그래서 감정평가하고 연관을 지으려면 대출 여부는 LTV 말고도 DTI랑 DSR에 의해서 결국은 결정되기 때문에 LTV가 완화됐다고 해도 그 완화와 더불어서 DTI하고 DSR 규제도 복합적으로 다 검토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